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연희 덕에 엄청난 팬심을 형성하고 있는 삼국지라는 역사.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국지 후반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곤 합니다. 삼국지의 주인공이 유비, 조조, 손권, 제갈량이다 보니 보통은 제갈량의 추풍오정원, 즉 제갈량의 죽음을 끝으로 삼국지를 끝내죠. 하지만 소설 연희도 그렇고 정사 삼국지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가 있답니다. 일종의 3세대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페이지의 삼국지도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삼국지 후반부의 주요 인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나라의 문왕입니다. 삼국지 전투력 순위를 매길 때 여포, 관우, 장비 등이 거론되는데 이때 문왕을 왜 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왕 역시 전투력 최강 순위권에 속하는 장수입니다. 제갈량 사후 위나라는 조씨 중심의 황족과 사마씨 중심의 귀족 정권이 대립하였습니다. 끝내 사마이는 정변을 일으켜 황족 세력들을 몰아내고 꼭두각시 황제를 옹립한 뒤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반사마이 세력은 위나라 지방에서 여전히 저항하였는데 관구검과 문흠이 지금의 안후이성 화이난시에 있는 수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문왕 역시 아버지와 함께 반란군에 동참했습니다. 문왕은 문흠의 아들이었습니다. 문왕은 10대 후반의 청년으로 몸이 상당히 거구였다고 하며 전쟁의 최전선에서 선봉장이 되어 진압군을 격파하고 다녔습니다. 10여 개의 기병들로 수천 명의 진압군 진영을 휘저은 뒤 100여 명 이상의 적을 죽였다고 하죠. 진압군 사령관은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였는데 사마사는 문왕의 부대가 온다고 하면 항상 두려워하였으며 심지어 문왕의 부대가 온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 눈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연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마사의 부대는 문왕의 아버지 문흠의 측면을 공격해 문흠의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문왕이 급하게 문흠의 부대로 돌아가 아버지 문흠을 데리고 포위를 뚫으려 도주했으며 문흠의 부대가 격파되자 관구검도 도망가 버리면서 반란 자체는 실패로 끝이 나죠. 문흠과 문왕은 이후 오나라로 망명을 갔습니다. 2년 후 또 다른 반사마이 세력이었던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문흠과 문왕은 오나라 지원병으로 제갈탄과 합류했는데 제갈탄과 문흠의 사이가 좋지 못해 제갈탄이 문흠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며 문왕은 그대로 사마이의 둘째 아들 사마소에게 항복했죠. 주변에서 문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문왕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 사마소는 문왕의 항복을 받아주었습니다. 끝내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건국했습니다. 270년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선비족의 선우 독발수 기능이 진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진나라는 10년간이나 독발수 기능의 난을 진압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279년 사마준, 문왕, 마용이 투입되어 독발수 기능의 난은 진압되었고 선비족 20만 명이 문왕에게 항복하였죠. 다음은 촉한의 장완입니다. 제갈량이 죽기 직전 유언으로 자신의 후계로 추천한 제갈량의 후계자입니다. 장완은 유비가 익주로 들어올 때 작은 지방의 관리였습니다. 유비는 장완의 게으름을 비난하며 제명시키려 했지만 장완의 능력을 알아본 제갈량이 유비를 말렸다고 합니다. 이릉대전 이후 유비가 죽자 본격적으로 제갈량이 장완을 중용하기 시작하며 제갈량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진행할 때 장완은 수도 성도에서 내정을 담당하며 든든한 후방이 되어주었죠. 제갈량 사후 촉한이 1인자가 된 장완은 신하들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황제와 대소신료들을 통합시켜냈습니다. 제갈량이 부재해도 촉한의 내부 상황은 안정적이었죠. 옆 동네처럼 황제 자리를 두고 권력 싸움을 하거나 황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북벌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강유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여 북벌을 총괄하도록 하였죠. 장완은 위나라 내 혼란한 틈을 타 북벌을 단행하자며 강유와 함께 촉한 위나라 국경지역이었던 상용급습작전을 계획했지만 장완이 앓고 있던 병이 도져 상용급습작전은 흐지부지 무산되고 말았죠. 다음은 촉한의 비의입니다. 장완 사후 장완의 후계자였죠. 제갈량이 죽을 때 자신의 후계자를 장완으로 삼았고 장완 다음 후계자는 비의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제갈량이 남만 정벌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갈량이 우연히 비의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갈량은 비의의 식견을 감탄하여 이후 비의를 적극 등용해 북벌을 참여할 때마다 옆에 두었습니다. 244년 낙곡대전 당시 비의는 왕평을 지원하며 대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죠. 장완 사후 촉한의 1인자가 된 비의는 역시 강유를 내세워 북벌을 강력히 지원했는데 점차 비의는 자신의 재능을 제갈량이나 장완에 미치지 못한다며 북벌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촉한의 동맹국이었던 오나라에서도 손권이 칼부림을 부리고 있던 터라 도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강유에게 비의는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았는데 북벌 준비를 시찰하고자 한중 지역에 왔을 때 위나라가 보낸 자객에게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위나라의 종회입니다. 종회의 아버지는 종요로 조조를 모시던 신하였습니다. 평소 총명하고 용감했던 종회는 꽤나 젊은 나이에 중앙관직에 진출했는데 처음엔 황족 세력에 가담하였다가 사마이가 반란을 성공하자 바로 사마이 편에 붙습니다.
반사마이 세력 중 하나였던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종해가 제갈탄의 난을 진압하면서 사마이 세력의 핵심으로 성장하죠. 사마이가 죽고 그의 장남 사마사도 죽고 사마이의 둘째 아들 사마소가 정권을 잡은 뒤 촉한 멸망전을 준비할 때 종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20만이 조금 안 되는 대규모 병력이었는데 검각에서 촉한의 강유에게 막혀버리고 만 겁니다. 강유가 지키고 있는 검각을 뚫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철수하자니 본국의 사마소가 자기를 가만 안 냅둘 거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미스터 마우틴 등해가 스촨 지방의 그 험준한 산맥을 맨몸으로 넘어 검각을 우회한 뒤 촉한의 수도를 직공해 끝내 황제 유선의 항복을 받아냈죠. 강유도 별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종해 역시 촉한의 수도 성도로 들어옵니다. 촉한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사명에 강유는 종해와 등해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종해에게 가서 촉한 멸망은 등해의 공이 크니 본국으로 돌아가면 등해가 공을 독차지할 것이며 당신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넘어간 종해는 등해를 모함해 본국으로 압송시키도록 했죠. 그리고 강유는 종해에게 촉한의 지방 부대와 연합해 오히려 위나라를 쳐서 사마소를 끌어내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촉한의 수도 성도에 있는 사마시 세력에게 충성심이 강한 위나라 장수들을 전부 죽여버리자고 하죠. 수위 높은 제안에 종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눈치를 챈 등해의 부하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갑작스런 위나라 장수들의 반격에 종해와 강유는 당황하고 그들과 맞서 싸웠으나 종해와 강유 모두 이때 창칼에 찔리고 베어 전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종해, 강유의 난이죠. 참고로 종해의 모함을 받아 잡혀가고 있던 등해는 종해의 난이 진압되어 풀려나야 했는데 이 등해의 공에 질투를 하고 있던 다른 장수가 등해를 살해했습니다. 다음은 촉한의 환관 황호입니다. 촉한 멸망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죠. 장환, 비에 이어 촉한의 1인자로 등극한 사람은 진지였고 환관 황호가 진지와 친했습니다. 황호가 촉한의 최고 실권자와 친하던 것만으로 점점 자기 멋대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진지의 눈치를 최소한은 봤는데 진지가 사망하자마자 황호의 횡포는 극에 치닫습니다. 황제 유선은 간신의 세치혀에 놀아나며 황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정에서 중요한 관직을 받으려면 황호에게 무조건 뇌물을 바쳐야 했고 황호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황호는 바로 자기에게 뇌물을 준 사람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조정에서 황호에게 줄을 댄 간신들이 바글바글대고 충원을 일삼는 이들은 조정에서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대장군이었던 강유는 황제 유선에게 몇 번이고 황호를 제거하라고 주장했지만 황제 유선은 오히려 강유를 말렸죠. 그나마 황호도 강유를 모함하러 할 때 황제 유선은 강유만큼은 지켜주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황호가 강유를 노리는 마당에 강유는 자신의 근거지였던 한중 지역에 있을 뿐 수도였던 성도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고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불통 문제가 촉한 멸망전 당시에 결정적인 악수로 작용했던 거죠. 촉한 멸망전 당시 등해가 검각을 우회해 수도를 직공했을 때도 등해 부대가 워낙 지쳐있던 터라 수도 성도에서 조금만 저항하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강유가 수도 성도를 구원하러 오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나 환관 황호가 황제 유선을 꼬드겨 곧바로 항복해버렸죠. 다음은 오나라의 육항과 진나라의 양호입니다. 촉한에 강유가 있었다면 오나라에는 육항이 있었죠. 육항은 육손의 아들입니다. 과거 이릉대전 당시 유비의 대군을 육손이 무찌른 뒤 육손은 형주의 담당자였고 육손 사후 육손의 아들 육항이 형주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오나라는 손과 말년부터 꾸준히 황제 계승 분쟁으로 그리고 무능한 황제들의 집권으로 대단히 어수선했습니다. 이런 내부적 혼란의 와중에도 오나라를 지켜낸 이가 바로 육항이었죠. 위나라에서 이어진 진나라는 오나라의 형주를 지속적으로 공격했으나 언제나 육항에게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진나라에서 육항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가 진나라의 양호였죠. 두 천재 지휘관들의 명승부로 272년 설흥전투가 있습니다. 전략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반전에 반전이 이어진 명대결로 유명하죠. 미운 정도 정이라고 둘은 금세 친구이자 적이 되었습니다. 육항이 양호에게 오나라에서 빚은 좋은 술을 보내는데 양호의 부하들은 독이 든 술일 수도 있다며 먹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양호는 육항은 그럴 장수가 아니다 라며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죠. 반대로 육항이 감기에 걸렸을 때 양호가 약을 보내 빨리 쾌차해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고 했답니다. 설흥전투 2년 후인 274년 육항은 48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육항은 오나라 황제 손호에게 오나라의 군대 개편 제도와 국경지대 방비 강화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육항이 죽자 그의 버시자 적이었던 양호는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육항이 죽은 지 3년 후 277년 양호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삼국지 후반부의 인물들을 다뤄봤는데 혹시 제가 다루지 않은 인물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